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까야, 다나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이 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희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희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다 어디다 앉혀주느냐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갖고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지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듯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은 총알이 들어가면은 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쏜 총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막 휘두르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한일 합방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자꾸 쇼군, 장군, 사무라이를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칼로 일어선 나라야. 칼로 일어선 나라인데 칼로 망했잖아, 1945년에. 근데 지금 또 아베가 칼로 일어서려고 막 그래. 그거를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옛날에 고구려 땅 만주 그 우리 땅인데 그거 한번 중국하고 붙어갖고 뺏어 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또 싸워보면은 뭐해? 우리만 그냥 드립다. 우리만 그냥 안 쳐들어오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고려시대에 그 발해 땅, 그 큰 땅 엄청나게 컸더라고. 보니까 거의 한나라하고 크기가 같았어요. 고구려 그 당나라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으니 그럼 언젠간 저거 우리 땅 기회 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군사적으로 힘도 있고, 남북한 갈라져 있고 분단돼 있고, 중국 요거 지금 미국하고 분쟁을 해갖고 약간 또 기운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기회 되면 한번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요거 한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하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디립다 싸울 일이 아니야. 뭐 당권을 갖고 오느냐, 정권을 갖고 오느냐. 얘네들은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천황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이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쇼군이 돼요. 이 일본 말이, 내가 일본어를, 내 일본 사람을 싫어해갖고 일본 말을 공부를 안 했어. 다른 나라 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리토모는 아주 숙청. 한번 얘네들은 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다이묘하고 싸웠어. 이쪽 영주하고 저쪽 영주하고 싸웠어. 근데 이쪽 영주가 졌어. 그럼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는 건 활복하는 거야. 일본 문화 안에서 사과를 하는 건 활복해서 죽는 거야. 활복도 3가지 방법이 있어. 한 번 찌르고 뒤에서 쳐주고, 또 한 번 하고 2번 찌르는 거. 마지막 활복은 3번 긋는 거야.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긋다가 죽는 거, 긋다가. 그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할 것 같아, 안 지독할 것 같아? 그 지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지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독해질 필요는 없어도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네.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쇼군은, 내가 여러분들 뭐 여러 쇼군들이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1590년에 전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을 했는데 자꾸 또 덤벼. 통일했는데 이게 싹 20만 명 해갖고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 불만 세력들, 이런 세력들 싹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참, 이 임진왜란은 내가 지금 이게 3, 4강이고 5, 6강이에 내가 이게 예전에 삼경기라는 강의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5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그래갖고 우리가 1599년에 전쟁이 끝나. 다. 아니, 자기 쇼군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쇼군이 주인이 없으면 그 로닌이라고 그래요. 로닌.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로닌이야.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예.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쫓아가는 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죠.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 환경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자식 죽이지 말라고. 근데 죽여.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려. 도쿄로 수도를 옮겨. 도쿄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동안 이 한 16대 쇼군까지 내려갈 거예요. 16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죠. 그 자기네들끼리 안정적이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색 당파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임금도 독살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토 히로부미. 이건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냐면은 초대 조선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다 계획한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식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보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이걸 저지하겠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총을 3발 쏴갖고 죽이고 참 안중근 우리 토마스 장군이죠. 중장이죠. 중장. 안중근 토마스 이 정말 1909년에 그 우리 지금 을사능력이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하얼빈에 가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체포돼요. 왜 도망을 안 가냐면 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하여튼 또 히로부미도 총리지만은 쇼군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쇼군이 아베 신조 쇼군. 아베 지금 3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를 계속 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밀어주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그 내면에 이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게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2013년에 아베가 신사참배를 해요. 그 전 세계가 욕을 할 거 알고 신사참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황을 묻어놓은 거고 조상들을 묻어놨는데 누굴 묻어놨냐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묻어놨어. 그리고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야. 독일은 전쟁 일으킨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모시고 그 신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면은 그냥 온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쇼군들, 신부님,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안 보여요. 섬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이 우미나를 굉장히 잘해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도요, 대개 평민들은 바보같이 살아요. 살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살아. 예, 원칙대로 살아. 그 미국 사람도 보면은 더맨더머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더맨더머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황당한 사무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특히 막 요즘 언론 지수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언론 자유가 1위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저 바닥이었는데 지금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놔둬. 그래서 막 각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별말을 다 하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정치하기 힘든 거지. 바보들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오면 좋은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여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힘들지. 자, 이제 이 쇼군 다음에 다이묘, 이 영주들에 대한, 영주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쇼군한테 충성을 하니까. 예.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이에요. 예, 변천사가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쇼군 바로 아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보다는 이 다이묘는 만석 이상의 영지, 막부, 여러분들 임진왜란 한번 쇼군, 하파, 막부 이러죠? 예,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고 좀 임진왜란 좀 알지도 못하는 거 보고 저게 뭔 소린가. 근데 다이묘 중에 100만석 이상의 거대 다이묘. 그러니까 1년에 만석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가 있고 1년에 100만석 이상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들이 있죠. 이 거대 다이묘들은 손꼽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다이묘들은 1868년, 정확하게는 1871년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천황을 신성시하면서부터 다이묘들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들, 이 다이묘를 보호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있고 닌자가 있어요. 닌자는 뭐냐면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맨날 영주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다이묘 갖고 닌자가 가갖고 좀 알아보고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또 때로는 닌자들이 청부살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닌자예요. 사무라이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12세기서부터 1868년까지 사무라이는 일본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귀족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사야, 무사. 활 쏘기 잘하고 칼 잘 쓰고. 어쨌든 1192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예를 지니죠. 그리고 이제 극기를 많이 해. 돌을 많이 닦아. 그래서 사무라이에 연관된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은 총알이 들어가면은 칼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쏜 총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막 휘두르는 거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칼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칼이 정말로 잘 했을까 그래갖고 동물을 죽여본다든지 심하게는 노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쳐 본다는 거야. 목이 정말 확실히 잘리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난징 학살 때 보면요, 100명씩 칼로 중국 사람들 100명씩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갖고 그 교과서에 실려 100명씩 죽인 위대한 사무라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합방, 한일 합방도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도쿄 시장이 그러잖아요. 합방이라고. 왜 합방이냐면은 조선이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이제 힘은 약하고 러시아한테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중국한테 붙어보려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힘 당했고, 일본이 가장 앞선 그런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방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동학혁명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미쳐요. 동학혁명 7만 명 일본하고 붙어갖고, 일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13명밖에 안 돼요. 우리 7만 명 다 죽을 동안. 우리는 그때 화승총을 쐈거든. 화승총은 옆에다가 여기 불시해갖고 여기 해갖고 쏘고, 얘네들은 기관총을 쐈거든. 그 화승총 지금 50m, 100m 나가는데 걔네들은 300m, 400m 거리에서 해대니 그 죽창 들고 하는 거를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역사, 이제 또 폴란드에서 지금 20세 이하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겨갖고 이제 6월 5일 날 새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16강 놓고 또 싸워.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전쟁이 전쟁. 예.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1338년서부터 1573년 사무라이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오늘까지도 다도,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을 탄생시켜요. 이게 칼만 쓰면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칼을 쓰면서도 도를 닦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도도 하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발, 이거 우리나라 우리는 그냥 사발 그냥 진동가 어디 완동가 어디에서는 개 밥그릇으로 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 귀한 걸 알고 그걸 들고 문화재에서 하면은, 우리 그 문경의 이봉주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77 방자 유기하는 할아버지 작품 일본에 하나 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느냐면은 싹 갖고 나오는데 장갑을 끼고 기가 막힌 비단에 탁 싸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무슨 어디 유명한 오산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짠 안 닦으면은 까매지거든요. 새빨개지다가 까매져요, 완전히. 근데 가보니까 새카맣게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었으니 이제는 좀 수준을 좀 높이자는 얘기야.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써도 좀 문화생활에 좀 쓰라는 거. 문화생활에. 그냥 가둬만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야 돼요.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은, 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박물관 엄청나게 많아요. 도쿠가와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3년서부터 1867년. 사무라이는 그럼 인구의 몇 퍼센트냐? 10%가 사무라이야. 이 사무라이들이 여기를 다 다스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은 이제 영주들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갖고 점점 떠돌아다니는, 마지막에는 거의 방랑생활하는, 1800년대는 방랑생활하는 사무라이로 전락을 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사무라이는 항상 검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싸울 때 쓰는 칼, 하나는 마지막에 졌을 때,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 때,
다이묘를 잃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자살용으로 물론 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을 일본에서 칼을 2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다 하나 차. 근데 2개를 차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영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영예롭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이 배 가르는 용으로 쓰고 또 다른 의미는 근접할 때, 근접 싸움할 때 꺼내갖고 멀리서 탁탁 싸우는 것보다 가까이 붙었을 때 빼갖고 찌르는 용으로 그렇게 사무라이 복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 이 굉장히 신격화된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라고 그래. 상황. 지금 이번에 천황된 사람은 59살이에요. 9살. 굉장히 늦게 된 거죠. 59에 천황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장군, 다이묘.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일본을 다스린 나라는 칼이 다스린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에 내 얘기는. 어쨌거나 넘어가 봐 이제 카미카제 역사 아까 이 신분을 소개하느냐고 확 1868년까지 왔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던 13세기 몽고는 고려를 정복하고 났는데 일본을 정복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뺏었어요. 이 남부 지방을 뺏었어.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일본 애들이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나.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몽고가 그게 잘못한 끝까지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좀 너무 물을 건너갖고 원래 몽고 물에 약하잖아. 다시 되돌아가. 그 다음에 2번째 다시 정복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요경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섬에다가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다 뾰족뾰족한 철책을 쌓여. 그래갖고 이게 배가 달라고 그러는 때가 없는 거야. 하도 그런 걸 잘해놔갖고 그렇게 배 바다에 떠 있는 동안 신풍 이 신의 바람, 카미가제가 더 아주 우길승천한다고 그러냐, 우길승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우길승천기가 막 빛이 막 빨간 게 막 가 있죠. 그게 아시아의 7나라, 14나라를 우리가 먹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빛으로 뻗어나가고 먹겠다, 싸우겠다라는 그게 우길승천기야. 여기 내가 그거는 도저히 올릴 수 없어서 안 올릴 건데 기분 나빠서.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몽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가 몽고를 이겼으니까 서로 네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면서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고 천황도 2명이 생겨. 초유의 남북조 시대가 생겨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은 126대까지 천황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한번 침략하고 나면은 나라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떠나고 나면 그 나라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공을 네가 잘못.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그 상벌을 주는데 맨 이상한 놈들만 다 상을 주고 의병 활동한 사람 하나도 상 주지 않고 뭐 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일본 4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소련이 반잘라고 38선 갖고 가고 미국이 반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은 그런 상처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가 없어. 얘네들도 남북조로 나눠져 갖고 1392년 60년간
서로 이 천황이 두 명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펼쳐져. 남북조 시대, 전국 시대는 뭐냐면은 중국 역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 시대. 예, 이거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 전국 시대를 끝낸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래갖고 그 힘으로 어디를 쳐들어왔어? 조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3, 4, 5, 6은 임진왜란과 우리 조선에 대한 강의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서 그거는 이미 해놓은 거지만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회까지 보고 나면은 아,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구나. 그 다음에 이제 7, 8회는 내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동학혁명,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본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어줬는지, 지금 아베 신조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부터 우리는 참 굉장히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세계 정세를 잘못 이해하고 결국은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죠.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은 1598년, 9년에 끝난 걸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30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일본에게도 30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300년 동안 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돼 가면서 1868년 다시 완전한 천황을 세워갖고 그 힘으로 우리 한반도를 병합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오늘 강의 보시면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그냥 뭐 형이 아들을 죽이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 사도세자를 죽이고 계속 그 불안한 그러한 시기를 300년을 우리가 이어왔어요. 그 불안한 끝에 동학혁명이라는 1894년에 일어난 그 동학혁명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동학혁명을 잘 활용을 했으면은 우리도 이 세계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고종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빌미가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시고 1868년 메이지 명치라고 그러죠. 그 황제의 연호를 명치라고 그러는데 메이지 유신을 연 인물이 둘 있어요. 하나는 사카모토 료마, 또 하나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 제자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의 초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감부 초대 통감부가 되죠. 그래서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1909년 우리나라를 병합한 원흉이 된다고 총으로 쏴 죽이죠. 어쨌거나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벌써 1850년에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차분히 준비를 합니다. 차분히 준비를 해서 1910년, 60년 만에 그 이론을 핀 지 60년 만에 조선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죠.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요시다 쇼인은 지금 신사 1호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섬겨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해갖고 정벌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핀 사람이 신사 1호로 합사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베는 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서 참배까지 하죠. 아베 마음 안에 정한론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듣게 되는 강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20만 자루의 조총, 새도 쏴 죽인다는 조총을 들고 우리 한반도 조선 어떻게 침략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부터 여러분들하고 일본이 어떤 그 대단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얼마나 일본이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두 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냐면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000만 명이에요. 3000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까야, 다나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이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희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희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데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000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받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다니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절하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 전투, 충주 전투, 용인 전투, 3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 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을 누구를 보내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에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 가?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 했는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000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3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000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지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들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러.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씨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2개 잘라온다니까 면천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 목 2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갑밭이 뭐 이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2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고 우리 면천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제가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은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1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패트리시아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예.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네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다 어디다 앉혀주느냐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고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0일,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근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처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야. 그러니까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안 했는데 뭐하러 나하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네.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갖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하도 괄갈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예, 예.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이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시 인조반정에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은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법 훈련만 하면은 저놈 욕먹고 밀라고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롯데월드 있는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예, 삼전도에 끌려 삼괴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 짓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9번만 머리에 짓지면 되는데 108번을 짓졌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로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갑질.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네.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 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안,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갖고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고 그래요.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갖고 칼로 2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1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 나라의 왕부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2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갖고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항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츠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톨릭 문화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가난하니 병드니 그 다음에 이 나그네 감옥에 갇힌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문화 안에 꽉 차 있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가난한 이들 편에 서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교회는 끝났어요. 프랑스 교회가 왜 끝났는 줄 알아요? 그때 귀족 편에 붙어서 갖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어디로 귀속됐어? 프랑스로 다 귀속됐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무심하고 우리도 돈만 쫓아서 성당 건물 짓고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일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문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역사든 개인사든 사회 아니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죠.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나라와 일본이 걸어온 길이 참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요. 특히 일본이 칼과 쇼군 문화를 통해 나라를 유지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신부님 덕분에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일본이 칼로 일어나서 칼로 망한 나라라는 말씀 말이죠. 쇼군과 사무라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 끈질기고 철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거기에 예술까지 곁들였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지요. 다도나 꽃꽂이 같은 걸 통해 삶의 여유를 찾았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칼 문화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면서 힘이란 게 꼭 좋은 방향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선을 침략했다니 우리나라가 참 큰 피해를 받겠지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힘을 써온 걸 보면 우리도 항상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는 신부님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250년 동안 하나의 정권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에 당파 싸움하고 임금 독살하면서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산진에 겨우 1000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임금을 위한 군대였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임금이 도망만 다녔다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일본이 한일 합방을 마치 조선이 요청한 것처럼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또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며 신사참배를 하는 걸 보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신부님이 일본이 여전히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우리 역사를 더 똑바로 알고 경계해야겠지요. 임진왜란 당시 노비들이 왜군 목을 베어 면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야 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조 임금이 노비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백성을 위한 나라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라 외세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단결력이 강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반면 우리는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내부 분열도 심해서 더 힘든 역사를 겪었지요. 신부님이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역사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큰 공감이 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상처로만 보지 말고 교훈 삼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강의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칼이 총알을 반으로 가를 정도로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전쟁에 썼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의는 참 배울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이 나라는 결국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를 바랍니다. 고요한밤 TV였습니다.